직장을 은퇴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효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6개월입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딱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한두 명도 없다. 세모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의 저자 이헌주이고요. AI 시대에서 나다움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체험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직장을 은퇴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직장을 은퇴하는 순간 내가 그전까지 하려고 했었던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지 이런 기대도 생기고요. 또 직장을 이렇게 쉬게 되면은 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늦은 거 아니야? 그랬다가도 지금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떻게 보면 허니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효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맛집도요. 별로 맛이 없고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여행도 흥이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D 지역이 남았는데 D 지역을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냐면은 계속 좀 집에 있게 됩니다. 이게 보통 제가 한 부장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이제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직장 안에서도.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나 막 서운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직장을 은퇴하고 딱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한두 명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갑자기 관계의 폭이 확 줄어들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현저히 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밖에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집에 와서 계속 있다 보면은 약간의 어떤 우울감 같은 것들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OTT도 한두 번이고 집밥도 한두 번이죠. 이게 계속 있다 보면요. 이게 뭐지? 내가 이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나의 존재 방식이 뭐지? 약간 이런 의문을 좀 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안 되겠다. 취미 활동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미 활동을 이렇게 나가보면요. 약간 거기서 잘 못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직장 안에서만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적합했던 사람인 거죠.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잘했지만 이 취미 공동체 가서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취미 공동체도 몇 번 나갔다가 좀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어떤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이 주부였다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많은 에너지가 투여되는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보통 이제 생각보다 금방 자란단 말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낸 것 같은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아이는 품 안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지나고 나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죠. 이게 참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아이가 나를 굉장히 많이 찾잖아요. 어린 시절 때는 엄마 아빠가 모든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대상과 가장 사랑의 어떻게 보면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친구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엄마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기 시작하죠. 나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투여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나면 나는 거의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전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전화를 하면 자꾸 알겠어 끊어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 많이 끊어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빈둥지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하죠. 뭔가 문을 열면 우리 아이 책상도 그대로 있고 침대도 그대로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의 존재는 계속 없어지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지금은 아이가 시험 기간이라 또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요. 점점 우리 아이는 더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럴 때 느껴지는 어떤 공허함, 우울감.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퇴직하고 난 남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자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녀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큰데요. 남편은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너무 힘들대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동물이 하나 산대요. 나무 늘보가 아니라 소파 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TV를 틀어놓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죽었나? 할 정도로 가만히 있는데 그걸 보면은 약간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부 생활을 우리가 잘 보면 부부가 생각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왜냐하면 이게 아내는 사실은 아내의 생활 영역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요, 남편은 이제 밖에 나가면 남편이 뭘 하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도 남편의 어떤 생활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중첩된 공간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오면 밥 먹고 또 남편은 남편 뭐 TV 보고 나는 뭐 딴 거 하다가 잠만 같이 자고 또 밖에는 또 어디 나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되다가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오늘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내일도 들어와 있고 내일 모레도 들어와 있고 계속 들어와 있고 밥은 없어? 밥이 왜 없지? 찌개는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당신은 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함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 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요, 가장 어려운 건 남편도 계속 경제적으로 이렇게까지 어렵나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 때는 다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퇴직금도 들어오고 뭐 연금도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돈에서 이렇게 좀 뭔가 줄어들고 돈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그것은 아내가 훨씬 더 크게 절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있잖아요. 여기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중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꼭 은퇴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때 보면 MT 이런 거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럴 때 나는 MT가 가기 싫거든요. 그럴 때 선배가 야, 너 MT 오늘 안 가도 돼.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표현하면 아싸. 대박이다. MT 안 가도 된대 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막 뭐 놀거나 집에 가서 쉬거나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회사의 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팀장님, 이번 회식은 팀장이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 푹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끝단, 대한민국 끝단에서 이제 출장을 하시고 올라올 때 이 중간지대가 고향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 이제 끝단까지 가니까 서울에 올라올 때 이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거기 역으로 들려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출장이 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좀 휴가를 좀 준 거예요, 짧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나 지금 부모님하고 밥 먹고 이제 얼른 올라가려고. 밥 먹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문자가 다시 와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니야.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푹 쉬다 와. 거기서 푹 쉬다 와. 근데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말에 거기 써있진 않았지만 가로치고 영원히 그 가로가 닫혀 있었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근데 훨씬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짐짝이 된 것 같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안에서의 어떤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밀물처럼 사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내면의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만약에 60살이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내면의 이력서는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회상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초기 기억으로 가보는 거예요. 가장 초기 기억. 그때 어떤 사람은 5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후일 수도 있어요. 그 초기 기억에 아무 사건이나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만약 6살이다 해볼게요. 그럼 6살, 7살, 8살 해서 60살까지 올라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계속 이걸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잊혀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좀 떠오르게 돼요. 이거 어떤 시간의 어떤 너비 속에서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상을 하나 잡아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대상은 어머니가 가장 좋습니다. 엄마와 초기 기억에서부터 했었던 일들을 쭉 올라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7살 때 기억은 있는데 9살 때와 8살 때 기억은 잘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10살 때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나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고 나를 조금 더 내가 살아왔던 그런 이력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주제를 정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삶의 고비에서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쭉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장 신나고 즐거웠던 것, 이것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주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사건을 아무거나 떠올려서 쭉 올라오는 것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대상들을 일단은 잡으셔서 거기서 올라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마치 하나의 책을 만들듯이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의 테마를 통해서 올라오는 토대들, 이런 부분들은 나를 조금 더 깊고 너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노인분들을 실제로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앨범이 있습니다. 사진 앨범. 그 사진 앨범을 가지고요, 이렇게 나이 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작업을 실제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어르신, 요 사진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보다 보면 그 사진을 막 얘기하다 보면서 그 사람이 눈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목도합니다. 사실 제 경험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사이즈가 좀 크십니다. 굉장히 대장부 같은 그런 어머니신데요. 지금도 시골에서 이제 사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말씀들이 이제 걸걸하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쿨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막 옷을 제가 사드리려고 하면 일단 사이즈를 제일 큰 걸로 사이즈를 제일 큰 걸로 사서 보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굉장히 좀 저희 어머니 이렇게 화통하신 그런 이렇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이제 내려갔는데 고향에서 별로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사진첩을 봤어요. 그 앨범을 이제 꺼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아니 웬 처음 보는 여성이 그 풀밭에서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한 22, 23살 정도 된 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풀밭에서 이렇게 누워 있고 있는 그 여성을 보니까 굉장히 가느다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원피스도 막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굴까 하다가 그 순간 예전에 제가 봤던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머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상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그 여성에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제가, 혹시 그 아세요? 제가 미래에서 온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여성이 뭐라고 저를 생각할까,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볼까, 이렇게 제가 한번 그냥 좀 혼자만의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이 엄마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맞대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좀 섬세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문학을 엄청 좋아하시고요, 시도 옛날에 써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디다 보내기도 하시고, 굉장히 수필도 잘 쓰시고 바느질도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가 살면서 진짜 힘들었잖아. 엄마가 이 삶을, 그 여성은 미래를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엄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이 결혼해서 이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밝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야 너를 다시 만나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기억들, 어떤 면에서는 주제들 사이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썼던 추억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대들을 갖추는 거 너무나 중요한, 나를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지적인 유연성이 감소된다는 건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감히 날 무시해? 날 무시해? 날 무시해? 이게 반추적 사고입니다. 계속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를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죠. 옛날에는 나를 무시해? 이게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바빠서 그걸 잊어버리거나, 뭔 뜻이 있나 보다,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하고서 넘어갔었던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